네, 안녕하십니까. 자, 산업안전 실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핵심 실기 문제, 여기 실기 문제에서는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니까 기사하고 산업기사 문제가 혼용되는 문제들이 최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제 실기 문제들을 정리를 해본 것이고요. 당연히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를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필기 공부할 때 기억을 해놨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된다. 그 부분들이 안 남아져 있으면 전부 새롭게 보여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저와 같이 필기를 같이 공부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실기를 저와 같이 해보시려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 실기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제가 혹시 나는 모르는 부분인데 제가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필기 내용을 좀 챙겨 보셔가지고 보완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대부분 우리가 필기 문제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약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나머지 그러면 20%는 필기 때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실기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실상 어려운 내용이고 좀 작성하기가, 기술하기가 복잡한 내용이거나 길거나 이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자주 안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 앞으로 볼 문제들이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읽어봤던 내용 또는 내가 봤던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받아들일 내용이 있을 것이고 약간은 좀 신경 써야 될 내용들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맞춰야 될 문제다, 너무 쉬운 문제다, 기본 문제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이런 문제들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찍을 때 말씀을 드렸죠. 실기시험에서도 14문제, 1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서 두세 문제 정도는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버려도 되는 문제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알아는 놓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여기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부담된다 라고 하시면은 일정 부분은 버리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4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약간의 응용력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기출문제를 벗어나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내가 응용시켜서 쓸 수 있는가, 기술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관점이 되고요.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이제 출제한 사람 입장에서도 기출문제에서 안 나왔던 내용을 일부러 포함을 시켜서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챙기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내용적, 양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실기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안전관리론과 관련된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가 먼저 쭉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과목별로 나눈 거죠. 안전관리론이라는 부분에서 출제가 됐던 것들, 또 인간공학에서 나왔던 문제들, 또 시스템 안전공학에서 나왔던 것들, 기계, 전기, 화학 이렇게 나눠서 과목별로 우리가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력 있게 이 과목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나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쉽도록 교재 구성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강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많이 봤던 사람들 이름이죠. 여러 학자의 연쇄성 이론이다. 사고 연쇄성 이론 또는 도미노 이론, 하인리는 도미노 이론이 신도미노 이론, 버드는 신도미노 이론,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이런 연쇄성 이론들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인리, 유사계 불사, 버드, 세광기 직사, 아담스, 아관 작전사, 이렇게 했던 이 세 사람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낸 출제자가 웨버나 자베타키스의 연쇄성 이론을 쓰라고 냈을 때는 난이도를
높인 거죠. 우리가 자주 안 봤던 사람의 연쇄성 이론을 쓰라고 한다면 난이도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사람 끝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연쇄성 이론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하인리 버드 아담스는 제가 금방 첫 자만 따가지고 했던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안전관리론의 필기 내용을 하면서도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유사계 불사 이렇게 했던 거. 그다음에 세관기 직사, 아관작. 세관기는 버드가 이름이 새니까 그랬죠. 새라고 불러서 세관기 직사. 그다음에 아관 작전사. 마지막은 다 상해 또는 재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5단계는 다 똑같은 말로 써지고요. 웨버하고 자베타키스 이 두 사람 것만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쓰면 됩니다. 웨버는 하인리의 5단계하고 거의 유사하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베타키스만 좀 특이하죠. 내용도. 자, 자베타키스는 개불의 사구라고 기억을 합니다. 자, 답을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제가 하인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는 유전적 요소와 사회적 환경 해서 유사를 먼저 했고요. 유사, 개인적 결함,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죠. 사 해서 유사계 불사, 마지막은 상해나 재, 상해, 재, 상해, 재. 다 여기까지는 전부 5단계는 똑같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넣지는 않았죠. 유사계 불사, 새, 버드가 우리말로 바꾸면 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이름이지만 새, 관, 저는 이제 관리라고 했어요. 새, 관, 기, 직사 이렇게 했죠. 아관, 작전사 이렇게 기억을 했었죠. 그래서 이 아담스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자, 여기 통제의 부족 또는 뭐의 부족? 관리의 부족 이렇게 써도 같은 말입니다. 관리의 부족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새, 관기, 직사, 아관, 작전사. 자, 웨버는 제가 누구 거하고 비슷하다? 하인리 거하고 비슷하다. 하인리는 유전적 요소와 사회적 환경인데 여기는 유전과 환경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전과 환경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의미는 똑같습니다.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똑같습니다. 유전과 환경. 개인적 결함에서 인간의 결함이라고 말이 바꿔졌네요. 불안전한 행동, 사고, 상해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웨버하고 하인리를 같이 보시면 개인의 결함, 인간의 결함 같은 말 아닙니까? 개인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거의 같은 맥락으로 웨버가 하인리하고 이론적인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도 쉽게 기억이 되실 것 같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자베타키스 거만 개불의 사구라고 했습니다. 개불의 사구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 이 자베타키스는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 불안전한 행동사 주로 이제 3단계에 들어가 있는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가 2단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에너지에 예기치 못한 폭주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그 다음에 구호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조 활동. 그래서 개불의 사구라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베타키스, 개불의 사구.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개인과 환경 이렇게도 씁니다. 자, 이 말이 좀 길다. 줄여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개인과 환경. 자, 이렇게 쓰셔도 인정이 됩니다. 좀 제가 구체적으로 쓴 거고요. 개인과 환경 이렇게 써서 개. 불안전한 행동 상태를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고 에너지에 예기치 못한 폭주, 사고, 구호가 이렇게 단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웨버하고 누구 거요? 자베타키스. 웨버하고 자베타키스 것을 추가로 해서 연쇄성 이론 몇 명? 5명. 5명의 연쇄성 이론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연쇄성 이론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5명 걸 다 쓰라고 나오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한두 명 것을 같이 물어보기도 하고 3명까지는 같이 물어봤던 문제가 있었죠. 3명 걸 같이 물어봤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웨버하고 자베타키스도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연쇄성 이론 끝입니다. 자, 연쇄성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하인리 내용으로 넘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인리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말이 연쇄성 이론 이야기했죠. 연쇄성 이론 또
제 손실비 말했던 1대4. 하인리를 볼 때마다, 하인리라는 말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자, 연쇄성 이론도 이야기를 했고, 도미노 이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도미노 이론도 이야기를 했고, 1대4의 법칙. 직접비하고 뭐였죠? 간접비였죠? 직접비하고 간접비 두 가지를 1대4로 이야기했던 거. 또 1대29대 300 이론. 제2의 방 4원칙이 있었죠? 4원칙. 또 사고 방지 5단계가 있었죠? 5단계. 이러한 것들이 하인리의 내용이었다는 이론에 포함이 됐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다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실기시험에도. 그래서 하인리라는 사람 아주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의 재구성비율 1대29대 300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쉬운 문제죠. 1대29대 300을 필기시험 볼 때는 뭐 중상해가 몇 건이냐, 여기 중상해 두 건이다 그러면 경상해가 몇 건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비례식으로 풀었지 않습니까? 필기시험 때는 비례식으로 해서 뭐 계산이 간단하게 계산이 됐지만 지금 실기시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설명하라는 문제니까 알고 있는데 설명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냐. 이 문제는 재구성비율 1대29대 300을 설명하란 말은 1이 뭐고 29가 뭐고 300이 뭐고 이걸 이야기해달라는 거죠. 사망을 포함한 중상, 경상, 무상해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문구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대29대 300의 법칙이라는 것은 300 다 더하면 몇 건이에요? 330건이죠. 그래서 330회의 사고 가운데 한 건은 중상, 사망, 29건은 경상해, 300건은 무상해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이론이다. 이런 비율을 가지고 일어난다. 그래서 660건이면 2명, 58명, 600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배로. 그래서 이 비율로 재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하인리는 1대29대 300의 법칙은 330회의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1은 사망을 포함한 중상, 29는 경상, 그 다음에 300은 무상의 사고를 이야기한다. 또 이 비율로 재해가 발생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써주시면,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좋은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설명하라는 말에 이렇게 기술이 잘 안 되는 것은 너무 단답식으로 기억을 해버리시니까 그런 거예요. 한 번씩 꼭 써보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대29대 300이 뭐냐? 1이 뭐고 29가 뭐고 300이 뭔가를 물어본 거다. 그걸 내가 문장으로 써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점수를 줍니다. 점수를 준다는 거. 그래서 1이 뭐고 29가 뭐고 300이 뭐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술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문장으로 만들어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또 하인리죠. 재해예방 대책 5단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사고 방지 5단계. 사고 방지 대책 5단계.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그래서 사고 방지 5단계를 쓰라는 문제나 재예방 5원칙. 이렇게도 물어본다. 5단계. 이렇게 물어본다. 5단계라는 말에 비중을 두셔야 되겠죠. 사고 방지 5단계.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도록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조사 분시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조사 분시시. 조사 분시시. 필기 때 이렇게 자주 반복을 따라서 하셨던 분들은 이런 문제의 첫 마디는 기억이 난다. 아, 조사 분시시. 조직을 갖춰라 그랬지. 사실을 발견하라 그랬지. 분석하라 그랬지. 시정책을 선정하라 그랬죠. 시정책을 여기는 선정이고 여기는 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할 때 조사 분시시를 기억하시면 이 문제도 빨리 스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자, 단계를 쓰라고 하는 문제니까 세부 내용을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단계 쓰라는 문제, 쉬운 문제죠. 이런 문제도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조사 분시시 이 내용만 알면 해당이 됩니다. 자, 1단계 조직이고 2단계가 사실의 발견, 3단계가 분석, 평가 안 써도 돼요. 분석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시정책 선정, 시정책 적용해서 1단계부터 5단계를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이쁘게 기술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가 제 1단계에서
제1단계. 되게 편집이 좀 안 이쁘죠? 네, 안전관리, 조직. 또는 그냥 뭐라고 써도 된다? 조직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또 사실의 발견, 분석, 시정책의 선정, 시정책의 적용 이렇게 해서 2, 3, 4, 5 이렇게 세로로 쓰시면 더 보기 좋은 답이 되겠죠. 답안지에다가는 아마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를 해 주셨을 것입니다. 조사 분시시 알면 이 내용은 끝납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시몬즈 방식에 의한 보험 코스트하고 비보험 코스트. 비보험 코스트의 항목을 4가지 써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인리는 보험 코스트하고 비보험 코스트는 시몬즈라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하인리는 무슨 비라고 했어요? 직접비, 간접비였죠. 뭐가요? 총 재해 손실 비용이 이 말이었죠. 총 재해 손실 비용이 1대4였는데 시몬즈는 보험 코스트, 비보험 코스트 이렇게 했죠. 그래서 비보험 코스트가 뭐냐? A휴, B통, C구, D무. A 곱하기 휴업상의 건수 플러스 A, 휴, B, 통, C, 구, D, 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고 계실 거고 필기 시험 때도 이렇게 자주 나왔던 비보험 코스트 항목을 물어본 내용이었죠. 자, A, 휴, B, 통, C, 구, D, 무 이렇게 해서 내가 비보험 코스트 항목을 쓰라는 내용입니다. 자, 시몬즈 방식에 있어서의 재해 코스트는 보험 코스트 플러스 비보험 코스트죠. 비보험 코스트다. 근데 이 비보험 코스트가 어떻게 됐다? 구체적으로 써라고 그러면 A휴, B통식 이렇게 썼죠. 그래서 요것에 4가지 항목을 지금 써달라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하인리하고 비교됐던 시몬즈의 재비용 손실비를 계산하는 식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됐습니다. 비보험 코스트의 항목. 자, 같이 또 한번 하고 갑니다. 지금 필기 내용은요, 내용을 이해하는 거고요. 실기 문제는요, 이 실기 문제의 답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는 했잖아요. 필기 때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기억에서 되살려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AU, 이걸 설명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필기 때 이미 기본적인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걸 설명한 게 아니라 이 문제의 답이 빨리 떠올릴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쉽도록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AU, B통, C구, D무 이 말이 떠올려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자꾸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할 때는 별 의미가 없이 우리가 첫 마디를 따서 했던 내용들이 실기시험 때는 이렇게 기억이 나면 상당히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반복을 해보셔야 됩니다. AU, B통, C구, D무 이렇게 해서 휴업상의 건수, 통혼상의 뒤에 말이 써진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써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몬즈 많이 들어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재예방대책 4원칙을 쓰고 설명하시오. 재예방대책 4원칙 누구 겁니까? 또 하인리 겁니다. 하인리, 재예방의 4원칙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4원칙. 어떻게 기억을 하셨습니까? 자,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답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 입에서, 왜 필기 때 여러분들한테 첫 마디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손, 원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예손, 원대.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이렇게 했던 예손, 원대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기로 했던 내용이고 문제가 4원칙을 물어봤으면 뒤에 설명을 안 쓸 건데 지금 4원칙을 쓰고 뭐까지 하라고 했어요? 설명까지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원칙을 쓰셔야죠. 원칙을 쓸 수 있어야지 이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답을 작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손 원대가 기억이 나셔야 되고 시험 문제를 쉽게 낸 사람은 4원칙을 쓰시오라고 끝내겠죠. 그렇게 내면 아주 감사한 문제인데 지금 설명하시오 하니까 약간은 부담을 좀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손 원대 쓰고 예방 가능의 원칙 모든 재해는 예방 가능하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손실 우연의 원칙. 손실은 우연적으로 일어난다?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손실의 크기를 가늠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원인 연계의 원칙은 모든 재해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원인이 따라온다. 원인이 존재한다. 대책 선정의 원칙은 사고의 원인을 알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마련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쓰실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쓰실 필요는 없고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쓰면 잘 쓴 거죠. 잘 쓴 건데 내가 예방 가능의 원칙이라는 것은 예방 가능이라는 말에 비중을 둬서 모든 재해는 예방 가능하다. 이렇게 쓰신다고 해서 천재지변을 제외한다 이 말 안 썼으니까 틀렸어 라고 점수를 안 주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천재지변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재해는 예방 가능하다라는 원칙 이렇게 쓰셔도 답으로 인정이 된다. 사고의 결과 손실의 크기는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나는 사고의 결과 발생하는 손실의 크기는 알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썼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연이란 말이 모른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기에 뒤에 따라오는 문구를 꼭 이렇게 써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문맥상 통하게만 씁니다. 왜? 원칙 4가지는 정해졌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하인리가 말해놨잖아요. 이 원칙이 있다. 하지만 이걸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통하면 된다. 그래서 뒤에 설명하는 말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쭉 기술하시면 됩니다. 이 원칙에 입각해서 내가 한 줄 써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지 요걸 막 그대로 또 막 외우시려고 하신다면 괜히 스트레스잖아요. 아,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내가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기술하겠어. 뭐 사고 원인 연계의 원칙이 뭐지? 이렇게 어렵게 막 애운 걸 떠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원인 연계의 원칙, 아 원인이 연계된다, 연결된다. 모든 재해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보시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법에 있어서 꼭 그대로 써야 할 문제가 있고요. 의미나 뜻이 그 개념을 알고 기술에서 답으로 인정이 받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구분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설명이잖아요. 설명하시오라는 말은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써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법도 아니잖아요. 하인리의 사원칙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통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설명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능한 편하게 기술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예요. 답 쓰기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손 원대입니다. 자, 6번 재해사례 연구 순서 5단계입니다. 재해사례 연구 순서 전제 조건이 있고 1, 2, 3, 4 해서 5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걸 포함을 해서 5단계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재해사례 연구 순서가 뭐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재해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 사고가 왜 일어나는가를 연구해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죠. 그래서 재해사례 연구 순서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재해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과거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가, 재해 사례가 있었는가를 그 사례를 갖고 오면 그 재해가 일어나는 전체 과정을 파악을 해봐야 되죠. 그 재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사실에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 나오겠죠. 문제점 중에서 결정적 문제점을 찾습니다. 근본적 문제점을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웁니다. 개선 대책 수립 또는 대책 수립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재해 상황 파악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하고 문제점을 찾고 근본적 문제점을 결정을 하고 대책을 수립합니다. 재해 사례 연구라는 말에 생각을 해보세요. 재해 사례 연구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 회사에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우리 회사 것이 아니더라도 재해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 재해가 왜 일어났는가를 전반적으로 상황 파악을 해보고 그중에서 어떠한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가를 체크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었구나를 찾고 그중에서 결정적 근본적 문제점이 뭐였는가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자 재해 사례 연구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쉽게 기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재해 상황 파악하고 사실의 확인, 문제점의 결정, 문제점 발견, 근본적 문제점 결정, 그 다음에 대책 수립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재해 사례 연구 순서 봐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내용도 이 문제도 과거부터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최근에
안 보일 뿐이지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있는 거지 과거에는 아주 잘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7번입니다. 위험예지 훈련 4라운드. 위험예지 훈련 4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이렇게 불렀던 거죠. 예. 위험예지 훈련 4라운드. 이 위험예지 훈련 4라운드를 가지고 뭘 본다 그랬어요? 예. 3차 작업형 시험을 봅니다. 3차 작업형 시험이 뭘 확인하는 시험이다? 위험예지 훈련 4라운드를 연습하는 것을 시험으로 보고 있는 게 3차 시험이에요. 그래서 3차 시험에 동영상 우리 시험 볼 때 영상에서 영상 보여주고 위험 요인이 뭔가 3가지 써라. 대책을 3가지 써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3차 시험인데 그 위험예지 훈련 4라운드 시험을 3차 시험에서 보고 있다. 그럼 위험예지 훈련 4라운드라고 부른 것은 영상을 본다 그랬잖아요. 현상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점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본질 추구를 합니다. 아,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다. 이렇게 핵심적인 문제점을 찾죠.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대책 수립을 하죠.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을 하죠. 현, 본, 대, 목 이렇게 기억했던 겁니다. 자, 답은 지금 진행 순서니까 현, 본, 대, 목 이게 답입니다. 현, 본, 대, 목.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 현, 본, 대, 목 이거 알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너무 간단한 문제고요. 점수 주려고 문제를 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 본, 대, 목. 자,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무제운동의 3원칙을 쓰고 설명하시죠. 무제운동 하면은 떠오르는 게 2가지 있죠. 3원칙과 3기둥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3원칙, 3기둥 또는 3요소 이렇게 불렀던 거. 3요소. 구분 잘 해놓으셔야 돼요. 3원칙을 쓰라고 했는데 3기둥이나 3요소를 써버리면 또 잘못된 답이 되니까. 그래서 3원칙은 뒤에가 뭐가 붙어야 돼요? 원칙이 붙죠. 그래서 무, 선, 참. 무의 원칙, 선치의 원칙, 참가의 원칙. 이게 무제운동의 3원칙입니다. 3기둥은 뭐였습니까? 최고 경영자의 엄격한 안전 경영 자세. 또 중간 관리자에 의한 라인화의 철저. 또 근로자의 직장 자주 활동의 활성화 이렇게 불렀죠. 그게 3요소였습니다. 자, 3원칙 무선참이고요. 자, 답은 나왔고 근데 뒤에가 뭐가 또 붙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설명하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설명 여기도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무의 원칙이란 말을 내가 풀어서 쓰면 되겠구나. 자, 무의 원칙. 그러면 핵심적인 말이 뭐였냐? 잠재 요인을 뭐라고요? 사전에 발견 파악하여 없애자. 이 말이었고요. 선치의 원칙은 행동하기 전에 미리 발견 파악하여 예방하자. 참가의 원칙은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선참 써놓으시고 무의 원칙은 없도록 하자. 위험 요인이 없도록 하자. 잠재 요인을 없애버리자. 이게 말하는 게 무의 원칙이니까 사전에 발견 파악해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자. 선체 원칙은 행동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발견 해결하자. 참가의 원칙은 모든 구성원이 무제 운동에 적극 참여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쓰시면 설명은 합니다. 그래서 3원칙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무의 원칙. 그럼 뭐라고 쓸 거 아니에요. 뭐라고 시험 보러 왔는데 무의 원칙 설명하라고 했는데 3원칙 쓰고 설명하라고 내가 그냥 나올 거예요. 3원칙만 쓰고? 그럼 점수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무의 원칙. 무가 없을 무 아니에요. 없도록 하자 이 말이죠. 뭘? 잠재 요인을 없도록 사전에 발견 해결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꼭 이 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애우려고 하지 마라. 애우려고 하지 말고 무의 원칙이 뭔 말인가 이해하고 그 내가 아는 만큼 쓰시면 설명은 무조건 쓰기만 하면 답이 된다. 물론 엉뚱한 말만 안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하라는 말에 부담을 너무 갖지 말자. 무선참을 기억하면 한 줄 쓰는 것은 어떻게든 쓰고 내가 나올 것이다. 무의 원칙이니까 없도록 하자. 없애자. 뭐를? 잠재 요인을 이렇게 행동하기 전에 사전에 구분하자 이 말이야. 사전이냐 행동하기 전이냐. 그것만 구분하면 무의 원칙과 선치 원칙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거고 약간은 더 먼 시간적이고 더 넓은 의미고 이것은 행동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발견 해결하자.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필기했던 내용에 여러분들 필기시험 준비할 때 영상에서도 제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참가의 원칙, 적극 참여하자 이 말이죠. 참가의 원칙, 모든 구성원이 잠재 위험 요인을 발견 해결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자 이런 의도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무제 활동에 참여하자 이렇게 쓰셔도 답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취지가 됩니다. 자, 3원칙. 3원칙만 쓰라고 하면 아주 쉬운 문제. 근데 설명하라고 하니까 내가 한 줄 정도는 쓸 수 있도록 무선 참의 의미를 한 번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무제운동 추진 중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여도 무제어로 인정되는 경우 4가지만 쓰시오. 다시 말하면 무제의 운동에 이것은 재해가 아니란 이야기죠. 재해로 인정 안 한다. 했던 게 뭐였죠? 천재지변, 운동경기, 출퇴근 이런 것들이었죠. 제3자 폭행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4가지가 있었다.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을 받죠. 지금 산재는 돼요. 산재는 되는데 가끔 질문을 이걸 하더라고요. 산재 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냐? 됩니다. 산재 처리돼요. 여기도 회사가 주관으로 한 운동 경기면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어떤 의도다? 산재가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무제 운동 추진 중 사고나 재해가 발생해도 무제로 인정이 된다. 다시 말하면 무제가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당신은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 났으니까 무제에 깨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무제로 인정해 줄게. 이런 이야기예요. 왜? 이런 것들은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산재로는 인정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무제 운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무제가 유지되는 걸로 인정해 줄게.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재해로 무제에서는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다음에 운동 경기 중에 발생한 재해,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다음에 업무 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업무 시간 외에요. 천재지변에 의해 발생한 재해. 또 뭐 산자 폭행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뭐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를 기억하시는 것은 무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퇴근, 천재지변, 운동 경기, 각종 행사, 그다음에 업무 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는 무제 운동을 깨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제 운동에서는 재해로 보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4가지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쉽게 구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4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뭐요?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운동 경기 중에 발생한 재해, 천재지변에 의해 발생한 재해, 업무 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이렇게 4가지 기억하시면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안전관리 조직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안전관리 조직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라고 했고 설명하라는 말까지는 안 붙어 있네요. 그러면 아주 쉬운 문제죠. 라인 스텝 혼합형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영어로 안 쓰셔도 돼요. 라인형 안전조직 또는 뭐 스텝형 안전조직, 라인 스텝 혼합형 안전조직, 라인 스텝형 안전조직, 직계 참모식 우리말로 쓰셔도 됩니다. 자, 편하게 3가지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안전관리 조직의 종류 3가지.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라인형의 이렇게 이거 갖고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낼 수 있겠죠. 라인형의 안전조직의 특징을 3가지 써라. 또는 장점을 3가지 써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낼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답 쓰는 부분. 그런데 그렇게 낸 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라인형 안전조직의 장점, 단점 뭐 3가지 써라.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3가지 정도 물어보잖아요. 3가지를 쓰라고 하는 게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조직의 필기 공부할 때 라인 스텝 혼합형 조직을 공부할 때 어렵게 느꼈습니까? 어렵게 느끼지 않았잖아요. 다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라인형 안전조직의 뭐 단점, 장점 이걸 통틀어서 그냥 특징 이렇게 3가지 써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3가지 정도씩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보시고 너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만 3가지를 쓰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을 떠올리셔가지고. 자, 예를 들어 이런 말이에요. 이 라인 스텝형이 이상적인 조직이잖아요. 이게 이상적인 조직이에요. 이상적인 조직인데 이상적이란 말은 뭐 말이에요? 좋은 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럼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단점이 없을 것 같다고 우리가 필기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중대한 단점이 하나 있었죠. 뭐였어요? 안전관리 부서의 힘이 너무 과대해서 조언인지 권고인지 또는 참여인지 이런 것들이 헷갈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단점이 하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상적인 조직인데 이것의 단점을 3가지 쓰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예를 실어 한번 들어볼게요. 단점을 3가지 쓰라고 나왔다면 여기 단점 3가지 한번 써봅시다.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출제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냈을 때, 제가 라인스텝 혼합형의 단점을 3가지 쓰시라고 문제를 냈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어떻게 쓸 수 있을 건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시고, 영상 잠깐 중지시키고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단점을 제가 한번 써보겠어요. 어떻게 쓰냐. 자, 여기는 몇 명 이상입니까? 1000명 이상의 대규모죠.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으로는 어떻게 씁니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기가 쉽다, 어렵다? 단점이니까 나쁘게 써야 돼요.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죠.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 조직이 이상적인 조직인데 소규모 사업장에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단점 하나는 뭐겠어요? 안전관리 부서의 권한이 너무 과대해질 우려가 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안전부서. 과대해질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다. 이렇게 쓰면 이것도 단점으로 쓴 거죠. 장점은 아니잖아요. 단점으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쓰면 뭐가 있을까요? 단점 3가지 쓰라고 나왔으면 생산부서가 뭣도 해야 돼요. 안전도 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도 있고 생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 라인에 생산부서. 과중해질 수 있습니다. 생산부서의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다.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3가지가 써집니다. 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갖고 단점으로 쓸 수 있냐, 장점으로 쓸 수 있냐, 이걸로 여러분들이 장단점 3개를 마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라인형의 장점이 뭐 있습니까? 라인형의 장점은 그럼 뭐라고 쓰겠어요? 라인형의 장점을 써라.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기가 쉽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됩니다. 그렇죠? 라인형의 장점이 없을 것 같아요. 소규모 사업장이니까 안전부서도 없잖아요. 장점이 없을 것 같아. 장점을 쓰라고 하니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기가 유리하다. 이렇게 쓰면 장점의 개념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어떻습니까? 안전부서 운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직이다. 이렇게 쓰면 이것도 장점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기술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든 쓰고 나와야 되겠죠. 라인 스텝 혼합형 조직에 대한 장단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너무 쉽죠? 하여튼 조직을 3가지 쓰라는 문제 너무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규모에 맞는 사업의 종류로 각각 3가지 쓰시오. 자, 보기가 뭐라고 나왔냐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서의 어떤 업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냐. 자, 300명 이상일 때는 어떤 업종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알고 있어야 돼요. 5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돌아. 30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돌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사업장이 가번하고 나번하고 보니까 어느 사업장이 더 위험한 사업장이에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50명 이상이면 하라고 했어요. 어떤 업종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에는 300명 이상이면 하라고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운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보다 A 사업장보다 B 사업장, 나 사업장 300명 이상 기준이 완화된 거죠? 50명 이상인데 우리는 해야 돼. 근데 너희 사업장은 50명, 30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네? 그러니까 여기가 완화된 거예요. 그러면 덜 위험한 거고 여기는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디서 사고 많이 나요? 제조업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여기는
제조업과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는 주로 서비스업과 관련된 제조업이 아닌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50명 이상에 해당되는 업종은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제가 금속자 들어간 것들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라고. 1차 금속 요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조업이 종류가. 그래서 50명 이상인데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이렇게 세 가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다 금속이에요. 금속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300명 이상은 농업, 어업, 임대업입니다. 농업, 어업, 임대업. 그래서 제조업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자, 세 가지 쓰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문제가 이제 최근에 신출이지 않습니까? 신출로 나왔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문제를 비중을 크게 보면은 또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딱 쓸 것을 정하셔야 돼요. 제조업의 종류를 내가 다 기억할 게 아니라 내가 답 쓸 것을 선정을 먼저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금속자 들어가는 거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그다음에 농업, 업, 임대업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몇 명 이상일 때 여기 이런 제조업과 이런 300명 이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일 경우에가 100인 이상이에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들어오는 기준이. 자, 50명과 100인.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됐어요. 제조업은 50인, 농업, 서비스업은 300인. 그 다음에 기타는 100인이에요. 기타는 100인. 그래서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 원, 토목공사업일 때는 150억 원 이상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건설업에서 120억, 150억 이상일 때 운영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 건설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대부분. 하는 데도 있겠지만, 물론 있겠죠. 근데 소수예요. 소수라. 특정한 경우일 때만 하겠죠.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여기는 노사협의체를 둡니다. 노사협의체. 노사협의체는 어디서 나왔어요? 노사협의체는 어디서 나왔어요? 안전보건협의체를 둬라. 안전보건협의체를 둬라. 이렇게 하니까 노사협의체를 우리는 두겠다라고 할 수 있는 업종이 무슨 업만? 건설업만. 건설업만 해당됩니다. 노사협의체가. 그래서 안전보건협의체를 그러면 어떤 사업일 때 해요? 도급 사업일 때 해요. 도급 사업일 때 안전보건협의체를 두라고 했죠? 그래서 도급 사업을, 건설업은 도급 사업이 아니에요. 도급 사업이에요. 그래서 건설업은 도급 사업이고 안전보건협의체를 둬야 되는데 노사협의체를 두면 안전보건협의체 대신에 노사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 노사협의체를 운영을 하면 뭐를 대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신 운영할 수 있다. 대신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면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사협의체를 두면. 그래서 건설업에서는 이 조건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둬야 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건설업은 노사협의체를 두면 뭐를 운영 안 해도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협의체로 대용이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흐름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건설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건설업에서 주로 쓰는 협의체죠. 건설업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협의체가 가장 정식적인 용어고요. 건설업은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면은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자, 1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4가지 쓰시오. 자, 밑에다 이 말까지 들었어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를 4가지 쓰시오. 이 말하고 심의 의결사항 4가지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4가지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 4가지하고 내용이 같아요. 내용이 같은 게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6가지를 기억하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도 답이고 이렇게 물어봐도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문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책임자의 직무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위원회에 심의 의결 사항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이 내용을 공통 답을 기억을 해버리시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뭐 하겠어요? 당연히 산업 재예방 계획 수립합니다. 재예방 계획 수립하고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측정하죠? 건강진단,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4가지만 여러분들이 4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4가지 이상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중에서 4가지를 선택해라.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을 하고 또 안전보건관리 규정, 사업장의 규정이 있죠. 그 규정, 작성 변경,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 그 다음에 통계, 기록 유지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니까 이 중에서 4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답이 공통으로 6가지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2개의 질문 형태가 나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자, 사업장의 안전조직은 사업주가 있잖아요. 사업주가 있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 책임자가 그 밑에 있습니다. 안전조직이에요. 안전조직도를 그려봅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있고 이 사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의결기관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주로 사업주일 수도 있고 전국에 공장이 있다. 그러면 사업주가 모든 공장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장장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맡게 되겠죠. 공장이 하나면 사장님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됩니다. 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밑에 선생님이 되면 이 사람이 이제 밑에서 뭐 안전관리자가 있을 거고요. 보건관리자가 있을 거고요. 감독자가 있죠.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밑에 반장님도 있고 저장님도 있고 그러겠죠. 근로자도 있고 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의해서 조언, 지도를 받고 있겠죠. 근로자들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조직이에요. 사업주 또는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같을 수 있고 또는 따로 둘 수도 있고 공장이 여러 개면 그 다음에 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을 같이 있고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두 직무가 6가지가 공통으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걸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걸 물어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답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안전조직도가 대부분 이런 형태로 조직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방금 하는 일은 6가지 공통 항목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산업안전위원회가 구성은 어떻게 되냐? 근로자 측 위원하고 사용자 위원이 동수로 해야 돼요.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위원회는 누가 있고 사용자 위원회는 누가 있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답을 먼저 보시면 근로자 위원회는 누가 들어갑니까? 근로자 대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사용자위원은 사업의 대표자가 들어가겠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이 이제 의사가 있으면은 우리 회사에 의사가 있으면은 상주하는 의사가 있으면은 포함을 시키고 없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장. 자, 여기도 근로자위원회가 보면 근로자 대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인데 여기도 매딘이에요. 구인이죠. 예. 구인 이내의 근로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구인 이내입니다.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구인 이내의 근로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를 뭐 5명씩 하든지 10명씩 하든지 이렇게 정하시면 그 인원의 동수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자, 위원회 몇 개월마다, 3개월마다, 분기마다죠. 예, 3개월이 옛날 기준이고, 분기마다 1회 실시를 합니다. 1회 실시를 한다는 것, 분기마다 1회 운영이 돼야 됩니다.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 사항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동수로 만났어요.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 안전보건 관리 규정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규정 변경, 건강진단이 있으면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이 잡혀져 있으면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협의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작성할 내용, 회의록 한 장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언제 했는가 일시가 나오겠죠. 어디서 했는가 장소가 나와야 되겠죠. 누구누구가 참여했는가 서명 받아야 되겠죠. 참석자의 서명도 나와야 됩니다. 또 거기서 뭔 이야기를 했는가, 심의 의결 사항이 뭐였는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것들 쓰는 거예요, 회의록에다가는. 그래서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누가 출석을 했는가,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자위원 중에서 누가 출석을 했는가, 출석위원이 나와야 되고, 일시 장소 나와야 되죠. 심의, 의결 사항이 나와야 되겠죠. 심의, 의결 사항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밖에 토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밖의 사항을 작성을 하게끔 됩니다. 자, 그래서 주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작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할 때 주로 이제 회의한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어. 회의한 내용을. 그래서 개최 일시 및 장소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출석한 사람이 누군가, 어떤 위원이 나왔는가 나와야 되고, 서명까지 받죠. 그 다음에 심의 내용, 그 다음에 의결 사항,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 첫 번째 강의, 이 14번까지 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용까지 해서 일단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좌, 두 번째 강의에서 다음 내용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아주 이제 우리 안전관리의 기본적인 용어들 중심으로 내용이 잡혀져 있었죠. 그런 내용들 중에서 뒤쪽으로 오니까 약간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이런 것들 이야기가 좀 되면서 좀 복잡해지려고 하죠. 외울 게 좀 길어지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추가적으로 한두 문제씩 이렇게 추가될 거고,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문제들 나오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 설명하시오가 오히려 쉬운 거야.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왔을 때 이제 시험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강의에 이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